오늘은 임플란트를 이용한 교합 제형성 치료 케이스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제 카페에 들어오셔서 아래로 내려오시면 임플란트 절단 교합이라고 보이는 여기 케이스입니다. 환자분은 9년 전에 제가 처음 만났고 그 당시에 절단 교합으로서 현재 안정적인 정상 교합으로 치료한 케이스입니다. 보철 치료는 크라운 또는 임플란트를 이용하여 교합을 개선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보철 치료의 결과는 치료 계획을 얼마나 잘 세우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대학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처음 치료받으신 분들은 보철과에서 모든 진단을 내리고 치료 계획을 수립한 후 각 치료 계획에 따라서 교정과, 치주과, 보정과, 부엉외과로 협의 진료를 진행합니다. 즉, 모든 치료 계획은 보철과에서 수립하고 그에 맞게끔 치료를 위임할 뿐이지 모든 치료는 마무리는 보철과에서 치료하게 됩니다. 즉, 모든 치료의 설계는 종합병원의 보철과에서 시작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철과 전문의의 실력은 하늘과 땅 차이며 어느 보철 전문의를 만나에 따라서 그 치료 결과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진료 테크닉이 다를 뿐만 아니라 치료 계획을 세우는 수준조차 다르기 때문에 치료 계획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치료 계획은 1년 이내에 치료하는 단기간의 치료 계획도 있지만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치료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치아 기능을 평가할 때는 주로 치관, 치근 비율을 살펴보게 됩니다. 환자분은 2017년 9월 21일에 왼쪽 아래 어금니가 시리다는 이유로 내원하신 환자분입니다. 환자분의 문제점은 불리한 치관 비율, 전치부 절단교합과 부치부 절단교합, 치연 연화 치석에 의한 치주 질환으로 세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세 가지 문제점은 치아를 흔들리게 만들어서 치아를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 부분을 개선하는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치조골은 치근을 감싸고 있으면서 씹는 힘을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치조골이 치근을 많이 감싸고 있을수록 치아는 씹는 힘에 잘 지탱할 수 있고 치아로서의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치조골이 치근을 많이 감싸지 못한다면 치아는 씹는 힘에 의해서 흔들리고 치아로서의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씹을 때 통증 또는 불편감, 씹을 때 시리다, 씹을 때 묵직한 느낌이 든다, 씹을 때 부담스러워서 힘을 줄 수 없다. 이런 등의 증상이 발생됩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 씹을 때 시린 게 이런 이유입니다. 치관-치근 비율이란 37번 치아를 봤을 때 이 하얀 선이 치조골이고 치조골 바깥쪽에 있는 치아 머리 부분을 치관이라고 하며 치조골의 아래쪽 치아 뿌리 부분을 치근이라고 합니다. 치관과 치근의 비율을 따져보았을 때 이 비율에 따라서 치아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치아로서의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치관, 치근 비율이 1대1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치근이 매우 짧다면 씹는 힘에 지탱할 수도 없고 치주 질환이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발치 또는 임플란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이 환자분의 경우에 치관과 치근 비율이 2대1이기 때문에 1대1보다 더 안 좋은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치아 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향후 치아 발치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엑스레이상에 보이는 36번과 37번에 치아 옆면에 보이는 튀어나와 있는 것은 치은 연화 치석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치석을 치은 연상 치석이라고 하며 치은 연상이라는 의미는 잇몸 위쪽에 있는 치석이라는 의미이며 주로 눈으로 관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은 연하치석은 눈에 보이지 않고 방사선 사진에서만 보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일반적으로 치은 연상치석은 스케일링으로 제거하는 부분이며 치은 연하치석은 잇몸치료, 치주치료를 통해서 제거하는 치석입니다. 주로 치은 연하치석에 의해서 치주질환이 악화되거나 발생되게 됩니다. 즉, 치은 연하치석은 오랜 시간 기간 동안 형성되기 때문에 엑스레이상에 보인다는 것은 수십 년 이상 침착된 치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의미는 어느 치과 의사들도 잇몸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최소 1대1의 치관 비율이 있어야 되지만 현재 37번은 2대1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고 향후 발치과 및 임플란트 치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구치부 절단교합을 안정적인 정상교합으로 개선하는 장기적 치료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전치부 절단교합은 구치부 절단교합과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오버젯, 오버바이트가 없기 때문에 교합면은 밋밋하고 평평하기 때문에 음식물이 잘 안 씹힙니다. 음식물이 잘 안 씹히기 때문에 더 강한 힘을 주고 그로 인하여 크랙이나 치아 파절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불안정한 교합으로서 씹을 때 미끄러짐, 걸림 느낌, 부딪히는 느낌, 교합이 높은 느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치관 치근 비율이 불리하고 전치부 절단교합과 구치절 절단교합을 가지고 있으며 후천적으로 치은 연하치석이 있기 때문에 구치부 치아들은 오래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치료 계획으로 절단교합을 정상적인 교합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교합 재형성 치료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처음 36번과 37번이 시리다고 오셨지만 발치 계획을 설명드리면 대부분 환자분들은 수긍하지 않고 씹을 때 시린 정도이기 때문에 씹을 때 통증이 있을 때 치료하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빨리 치료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치아 하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그 치아에 받는 씹는 힘은 다른 치아에 힘이 전달되기 때문에 다른 치아들이 망가집니다. 그러므로 빨리 임플란트를 치료를 하는 것이 향후에 더 유리합니다. 전치부 절단 교합은 위에 앞니와 아래 앞니 끝이 만나는 교합으로서 전방 유도나 견치 유도가 전혀 되지 않는 교합으로서 주로 어금니 절단 교합과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치부 절단 교합도 교도와 교도가 만나기 때문에 중심과 가운데 부분은 전혀 교합되지 않고 음식물이 씹히지 않을 수밖에 없으며 교도와 교도의 힘을 받기 때문에 크랙과 치아 파절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전치부 전방 유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구치부 이개가 거의 불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커스프 인클리네이션 교도 경사각을 만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견치 유도가 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교합면은 밋밋하게 되고 그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교두를 살리게 되면 구치부 이후가 불가능한 조기 접촉이나 교합 간섭이 발생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밋밋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음식물이 잘 안 씹히고 또한 치아들의 파절과 크랙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교두를 형성하여 정상적인 치아 형태로 형성하는 안정적인 교합을 만드는 게 본 케이스의 목표입니다.
24번과 25번에 2차 충치가 관찰되었고 또한 앞서 설명드렸듯이 치연 연화 치석이 있기 때문에 잇몸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치연 연화 치석이며 이거를 제거하는 게 잇몸 치료이며 잇몸 치료 후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다 제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4번과 25번에 크라운 재치료를 진행하였고 환자분은 36번과 37번이 씹을 때 시리다가 오셨지만 이 당시에서는 치료를 진행하지 않으셨습니다. 2000년 12월 28일에 24번과 25번 치아가 흔들린다고 내원하셔서 엑스레이 촬영 결과 이미 이 당시에서도 PDL 스페이스가 와이드닝 돼 있고 그렇게 결과는 좋지 않지만 치아 상태는 좋지 않지만 2차 우식 때문에 크라운 치료를 하였고 20년에 다시 더 악화된 상태로 내원하셔서 2017년 사진과 2020년 사진을 보시면 치아와 치조골의 경계인 PDL 스페이스가 넓어져 있고 염증 소견이 훨씬 심해졌음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치아 기능은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여 발치 및 임플란트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24번, 25번 임플란트 치료 끝난 후에 36번의 상태가 더 나빠졌고 47번 또한 더 나빠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한 2년 후 2023년 9월에 36번, 37번 치아가 씹을 때 약하다고 판단하셔서 내원하셨습니다. 2021년과 2003년 방사선 비교해 보시면 PDL 스페이스가 이 정도이지만 여기는 여기까지 이미 염증이 진행되었고 또한 37번에도 거의 치아 뿌리까지 연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발치 및 임플란트 치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36번과 37번의 임플란트 크라운을 정상적인 치아 형태와 또한 규칙적인 교합 평면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평가해 본 결과 27번과 26번 기존의 임플란트 크라운이 27번과 26번 임플란트 크라운 자체가 불규칙한 교합 평면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6번과 37번을 정상적인 치아 형태 그 다음에 규칙적인 교합 평면 형성한 후 26번과 27번 임플란트 크라운 재치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6번과 37번 임플란트 크라운을 보시면 정상적인 치아 형태와 규칙적인 교합 평면을 형성하였습니다. 46번과 47번이 교합 평면이 아래로 꺼져 있는 게 보이시고 정상적인 교합 평면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6번과 27번 기존의 임플란트 크라운은 규칙적인 교합 평면이 아닌
불규칙한 교합 평면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악을 36번, 37번을 정상적인 교합 평면, 규칙적인 교합 평면을 형성한 후 26번, 27번 임플란트 크라운 재치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보시면 36번과 37번이 규칙적인 교합 평면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고, 여기에 맞춰서 26번과 27번 임플란트 크라운을 재치료하기로 하였습니다. 26번, 27번 임플란트 크라운 재치료입니다. (36번과) (37번의) 규칙적인 교합 평면을 형성하였고, 그에 맞게끔 26번과 27번 임플란트 크라운을 재제작하여 규칙적인 교합 평면을 형성하였습니다. 36번과 37번은 정상적인 치아 형태로 형성하였기 때문에 26번, 27번 임플란트 크라운도 정상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절단교합이 아닌 정상적인 또는 안정적인 적절한 오버젯 오버바이트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6번과) (27번) 임플란트 크라운 재치료를 할 때 기존의 크라운을 제거하고 26번, 27번 상태를 보았을 때 시멘테이션 타입의 임플란트 크라운이 되어 있으며, 시멘테이션 타입의 임플란트 크라운은 잇몸 염증이 발생되었을 때 제거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로 인하여 임플란트 염증이 발생되면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멘테이션 타입은 사용하지 말아야 되며, 장기간으로 임플란트를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면 유지 관리가 용이한 SCRP 타입의 임플란트 크라운을 제작하셔야 됩니다. 저희, 저희 치과에서는 오로지 SCRP 타입으로만 임플란트 크라운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SCRP 크라운과 시멘테이션 타입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멘테이션 타입의 문제점은 기존의 어바트먼트를 제거해보면 27번 어바트먼트 하방에 치연 연화 치석이 가득 끼어 있음으로써 잇몸 염증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게 잇몸에 뿐만 아니라 치조걸에 염증을 일으켰다면 이 임플란트를 제거해서 이 부분을 제거하는 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멘테이션 타입의 보철물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SCRP 타입의 임플란트 크라운이란 치아의 임플란트 크라운, 임플란트와 어바트먼트를 연결하는 스크류를 풀면 임플란트 크라운이 빠지기 때문에 아래쪽에 치은 연화 치석이 끼더라도 이 부분을 깨끗하게 하고, 또한 잇몸도 치료한 후 다시 재위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염증이 발생되더라도 염증 치료에 용이합니다. 하지만 시멘테이션 타입은 이런 분리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장기간 임플란트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절대 시멘테이션 타입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하악의 규칙적인 교합평면을 형성하면 그에 맞게끔 상악은 규칙적인 교합평면이 형성되고, 정상적인 치아 형태를 갖추며 적절한 오버젯 오버웨트를 형성하여 안정적인 교합이 형성됩니다. 즉, 구치부 절단교합을 안정적인 교합으로 재형성한 경우입니다.
교합점을 보셔도 안정적으로 구치부 교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46번, 47번 치아가 씹을 때 아프셔서 다시 내원하셨습니다. 24년과 25년을 비교해 봤을 때 치조골 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으며 결국 발치와 임플란트 크라운 치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46번, 47번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16번 임플란트 식립하기로 하였는데 45번, 43번, 43번을 보시면 교합평면 자체가 치아 자체가 앞으로 쓰러져 있기 때문에 교합평면은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교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교정 치료를 하거나 크라운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환자분들이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불규칙한 교합평면은 유지한 채 46번과 47번 상하계 15번, 16번, 17번의 교합평면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46번과 47번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고 16번 또한 같이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45번과 44번, 43번의 교합평면은 45번과 43번을 제외한 교합평면이 규칙적인 교합평면을 형성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선을 한번 그어보시면 규칙적인 교합평면을 형성하였을 때 45번과 45번이 규칙적인 교합평면에 벗어나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며 45번과 45번은 제외한 채 전체적인 교합평면을 규칙적으로 형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악을 규칙적인 교합평면을 형성하고 그에 맞게끔 상하의 규칙적인 교합평면을 형성할 수 있으며 적절한 오버제 오버바이트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도 45번, 43번은 절단교합이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사십삼 번과 44번, 45번을 보시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계단식으로 교합평면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45번과 43번은 배제한 채 전방에서 44번과 연결한 선상에 규칙적 교합평면을 형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형성하였을 때 17번과 15번의 임플란트 방향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식립한 16번 임플란트는 정상적인 하악에 맞게끔 교합에 맞게끔 잘 식립되어 있으나 15번과 17번은 안쪽 방향으로 심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전방에서 보았을 때 좌측과 우측의 교합평면이 규칙적인 교합평면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3번과 45번을 교합평면에서 배제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는 규칙적인 교합평면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악을 규칙적인 교합평면과 정상적인 형태로 형성함으로써 상악을 하악에 맞게끔 제작함으로써 규칙적인 교합평면뿐만 아니라 적절한
오버젯과 오버버스 갖는 안정적인 교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45번과 14번을 보시면 그 전방을 보시면 다 절단 교합으로 되어 있고 46번과 15번 후방으로는 안정적인 교합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위치와 방향이 적절하다면 임플란트의 방향 자체가 크라운의 중심부, 중앙부에 위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17번과 15번은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고 이 이유는 임플란트의 식립 기울기가 너무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어야 될 거를 이렇게 심었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임플란트 식립은 위치와 기울기는 교합을 결정하고 그로 인하여 임플란트 수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임플란트 식립은 매우 중요합니다. 임플란트의 위치가 잘못되어 있고 임플란트의 기울기가 잘못되어 있다면 임플란트의 모양은 기역자처럼 보이고 정상적으로 식립되어 있다면 잘 심었다면 T자처럼 보이게 됩니다. 만약 임플란트가 기역자로 보인다면 임플란트 위치가 잘못되었거나 임플란트의 기울기가 잘못된 겁니다. 즉 임플란트 식립을 잘못한 겁니다. 치료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좌우측 규칙적인 교합형이 관찰되며 우측은 45번과 43번 배제한 상태에서 규칙적인 교합형을 형성하였고 좌측은 전반적으로 규칙적인 교합형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치아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정상적인 치아 크기도 갖추고 있습니다. 우측은 15번과 17번 임플란트 위치가 잘못 심겨져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합이 형성되지 않고 실제로는 17번이 약간 더 뒤쪽으로 심겨져 있어야 정상적인 크기와 치아의 크기를 맞출 수 있었지만 다른 치과에서 식립한 17번과 15번은 잘못된 위치에 식립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크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보시면 정상적인 치아 크기라면 약간 작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절단 교합이 있으면 하악이 전방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치아가 교합이 되는 점이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약간 더 뒤쪽으로 심겨져 있으면 정상적인 치아가 형태를 형성하기가 더 좋았을 거로 판단됩니다. 전방에는 절단 교합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구치부에서는 안정적이고 정확한 오버젯 오버바이트를 형성한 안정적인 교합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설명드렸을 때 구치부 절단 교합이 있으면 교도를 형성할 수 없지만 저는 교도를 형성하였고 그로 인하여 오버젯 오버바이트를 형성할 수 있고 더 잘 씹히며 안정적인 교합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치료는 매우 어려운 치료로 치료 후 교합을 보시면 교합 간섭 없이 좌우로 잘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적 교합은 안정적이고 동적 교합조차도 좌우로 움직이는 게 익숙하진 않지만 좌우로 지금 문제없이 잘 교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방에 절단 교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치부에 오버젯 오버바이트 형성함으로써 안정적인 교합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전치부 절단 교합은 그대로 유지한 채 구치부에서의 오버젯과 오버바이트를 형성함으로써 안정적인 교합을 형성하였고 교합 평면 자체도 불규칙한 교합 평면에서 규칙적인 교합 평면을 형성하였으며 오버젯 오버바이트를 정확하게 형성하여 안정적 교합을 형성하였습니다. 우측에서도 불규칙한 교합 평면을 규칙적인 교합 평면으로 형성하였고 또한 오버젯 오버바이트를 형성하여 안정적인 교합을 형성하였습니다. 정상적인 치아 형태로 모든 크라운을 재현하였고 그로 인하여 9년간의 절단 교합을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교합으로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치료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치료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리뷰해 보겠습니다.